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3년 전 1%도 안 되는 숫자에 무릎을 꿇었지만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89.8% 당 경선 역사상 본 적 없는 숫자로 대선 출마의 기회를 잡았죠. 하지만 굴곡진 그의 인생이 늘 그랬듯 이번에도 쉬운 길은 아니게 됐습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그를 살렸던 재판이 다시 유죄가 되면서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 자리는 늘 가장 치열한 전선이란 그의 말처럼 그의 삶과 정치 인생은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이 타이밍에 4년 전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사퇴는 없다. 후보 교체도 없다. 피선거권 박타령을 쥐어준 법리와의 싸움보다 민심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작정입니다. 덕분에 이제 막 계엄 후유증에서 벗어나 간신히 정상궤도에 다가섰던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입니다. 오늘 법정모독에선 부동의 1위 대선 유력주자에게 붙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꼬리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지난 1일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심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2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으니 바로잡으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논란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1심은 너무 과하다. 2심은 너무 봐줬다. 3심은 이례적이다. 한 번도 토가 달리지 않은 적이 없었죠. 이 사건의 핵심은 몰랐다, 조작했다, 협박했다. 이 세 문장입니다. 이 중 성남시장 시절 인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유일하게 3번 다 논란 없이 무죄였습니다. 문제가 된 나머지 두 발언은 2심과 대법원 시각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고 2심이 판결했다면 대법원은 선거인 관점, 즉 유권자의 권리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조작했다에 대해 2심은 문장상 골프도 사진도 가능하니 이 후보에게 불리한 공소사실에만 맞춰 해석하지 말고 소수의 해석도 인정하자였죠. 반면 대법원은 유권자 입장에선 맥락상 골프를 안 쳤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란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본 것과 달리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려 투표하는 사람에게 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까지 고려해 거짓말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2심 재판부는 국토부를 상대하며 이 후보가 받았을 압박이나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박했다는 표현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과장된 표현에 의한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박이라고 쓴 패널까지 직접 들고 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했으니 이 후보가 사실로 말한 거라고 봤죠. 선거인 역시 맥락상 용도 변경에 대한 답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봤고요. 대법원은 몇 차례나 2심이 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의 허위 사실은 단순히 진실 여부만을 따질 게 아니라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면 충분히 거짓말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발언의 구체성이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는 잣대가 된 셈이죠. 또 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일반 사람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받을 수 없다고 봤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정치인의 거짓말과 호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2명의 대법관은 이런 의견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심과 같은 시각이죠. 특히나 협박했다에 대해선 사실과 의견을 단정할 수 없으니 의견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이 노력해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판례에 더 부합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중 반대 의견을 낸 2명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죠. 대법원 판단에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기에 더 좋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여야의 극명하게 갈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치 판결의 확신범으로 보며 응징도 불사할 태세인데요. 당장 대법원장의 탄핵에 동의하는 당내 의원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당이 하는 대로 그저 지켜볼 심산인 것 같습니다.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행동도 도를 넘고 있지만 대법원도 마냥 억울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이례적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의 해석과 논란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기록 복사했습니까? 복사 안 했습니까? 절차지만 동시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예. 하루 만에 기록 7만 권을 12명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 줄 수도 없고 복사해줬어도 안 읽어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대법원장님께서 그러지 않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선고가 정치적 선고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된 배경엔 유례없는 속도전이 있습니다. 2심 선고 36일 만이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결론이니까요. 한 달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에 유력 주자의 정치 생명이 달렸고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갈렸던 터라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란 다수의 예측을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633 원칙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맡아온 선거법 사건을 봐도 2심 선고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대개 100일 정도 걸렸으니 빠르긴 빠른 속도였습니다. 아마 이 코앞에 놓인 대선이 오히려 대법원의 속도를 높인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 결론이 나면 더 큰 혼란은 불보듯 뻔하고 이미 2년 8개월이나 지연된 이 사건을 더 미룬다는 건 법관들 입장에선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조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부터 사문화되고 있던 633 원칙은 강행 규정이니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치인이란 이유만으로 처벌이 미뤄지는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또 1심과 2심의 판단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 사법부의 불신을 키웠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들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좀 더 의식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유력 주자의 피선거권이 달렸고 어떻게 보면 이미 패배한 사람에게 내리는 판단이니 최대한 논란 없게 많은 국민이 보기에 제대로 판단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던 전합회의를 회부 당일 그리고 이틀 뒤에 연이어 열고 일주일 만에 결론된 과정은 분명 서두르는 느낌을 줬습니다. 법조계를 취재했던 저도 처음 보는 속도였거든요. 대법원도 속도전 논란이 걸렸던지 충실하게 심리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행보가 자격지심 때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어제 판결의 그 기저에는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범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습니다. 사실 법조계에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묘한 경쟁 같은 게 존재하는 긴장관계로 보고 있긴 합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헌재에 대한 인식과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저런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이번 판단이 헌재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기보단 그동안 대법원이 잃어버렸던 명예회복의 의도가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5년 전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 전합에 회부됐었습니다. 그땐 1심이 무죄, 2심이 벌금형 300만 원이 나와 지사직과 피선거권 박탈 위기였습니다. 당시 대법관들은 무죄 5명, 유죄 5명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권 전 대법관이 무죄를 선택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다수 의견에 서면서 7대5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목숨을 살렸죠. 그리고 이후 아시다시피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선 대장동 일당의 로비를 받고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살려줬다는 5점의 판결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로
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대법원은 그동안 느슨하게 해석했던 선거법의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 후보는 5년 전과 다르게 유죄 취지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대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이 나오고 있죠.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소추의 정의에 따라 상황이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추를 단순히 공소제기만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유지가 되죠. 이 경우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이외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것도 5개의 재판을요. 만약 확정된 판결이 피선거권 제한형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큰 혼란이 일겠죠. 반면 소추가 공소유지, 즉 재판까지 포함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재판은 멈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당선된 이재명 후보를 완전한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할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헌법 84조의 소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대법원도 헌재도 명확한 답을 준 적이 없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불씨를 당긴 대법원 역시 무슨 생각인지 정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일찌감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보폭을 맞춰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 중지를 명확히 넣는 개정안을 발의했죠.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단을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입법 폭주권을 얻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겠다거나 대법관을 대폭 늘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악용한다면 과연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행정권까지 주는 게 맞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건 곧 민주당이 표를 잃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는 사람, 위험한 사람, 이렇게요. 전자는 그가 보여준 성과를, 후자는 그 과정에서 나온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무도함을 지적한 걸 겁니다. 2000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은 이재명이란 사람의 이름을 크게 알렸지만 검사 사칭범이란 전과도 남겼죠. 이번 위기도 냉정하게 말하면 자업자득입니다. 성남시장이라면 연관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조차 부정하려다 과장되고 극단적 표현을 썼죠.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재판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무모한 대응을 한다면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 맞닥뜨릴 상황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지지는 지금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 후보와 민주당이 보여준 과정이 평가의 잣대가 될 테니까요. 이 후보 말대로 좋은 대통령으로 볼지, 의혹 많은 예비 범죄자로 볼지는 이 후보와 민주당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조댓9R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